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 오늘 또 월요일 아침이라서 출근하시는데 조금 서둘러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오늘 이인철 소장 대신에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인데요. 요즘 이 부동산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비 많이 온다, 출근 일찍 해라 그랬더니 여기 비 안 와요. 그 동네 네. 비가 왔나요? 서울 곳곳에 뭐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니까 네. 보니까요. 네. 자, 오늘 아침 또 비도 오고 조금 서울만 일단 제가 아는 동네만 한정해서 좀 깜깜합니다만 여러분들도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얘기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서울 그리고 양평 간 고속도로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시켰다. 원희룡 장관 정말 시끌시끌한데요. 예,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네, 주말 내내 또 니 탓, 내 탓이 또 많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 군수가 어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 선언한 이유가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원 장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갈라치기가 성행하는 것 같죠? 네. 예, 지금 그 전 군수, 전진선 양평 군수, 네. 이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랬는지 어쨌든 여당 말이 맞다, 민주당 네. 탓이다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민주당이 사과를 한다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백지화를 이제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 군수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 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 민주당은 양평 군민의 염원을 담은 노선안에 대해 김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며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고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2년 전 민주당 정부 때 양평 국민들은 분기점이 아닌 IC 설치,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고 수정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소속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낸 분도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 국민과 시민 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말 전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아예 전면 백지화까지 얘기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 부인의 이 차명 보유 땅이 네. 이 고속도로 종점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일단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머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 게다가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여론이라 그래야 되나, 네. 언론사들이 이것에 네. 가세를 해서 그 일방적 주장을 펼치니까 마치 이게 또 막 뭔가 문제를 제기한 쪽이 문제인 것처럼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가 전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안철수 의원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이제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겁니까? 뭡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는 조금씩 이제 뭐 오염수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유승민 의원이랑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를 아까 말씀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수 매체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땅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느닷없이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장관이 결정했는데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원장관의 사퇴 및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난에서 그러니까 나들목이 IC인데요. 이제 추가 개설을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 국민을 인질 삼아 야당을 겁박하는 원장간의 폭력적 협박 정치를 규탄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니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아예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그냥 딱 전환을 시켜버리고 2년 전에 니네가 IC 설치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니네가 동의해놓고 인제서 딴소리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세영 원내대변인이 그게 무슨 소리냐, 원안에서 IC 추가 개설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했는지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면서 애꿎은 이 주민들만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의 방향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위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딴 데 떠넘기기만 하고 의혹이 있으면은 의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의혹 제기를 또 엉뚱한 방향을 틀어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 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찾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죠. 네, 새마을금고에 관련한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 새마을금고 고객이 매일 수조 원 규모의 예적금을 인출하면서 위기설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지난 2월 말부터 두 달 동안 7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합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맡겨둔 목돈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요. 정부가 지난주에 급히 진화에 나선 뒤에 인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사실 새마을금고 이 대출 부실 또 내지는 연체율 급증 이것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돈을 맡겨놨다는 건데 네. 좀 빼간 데가 많나 봐요. 예. 근데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정부와 국회와 정부의 이제 대응에서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에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했는데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보다 1조 원 가량이 줄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이번 주도 불안 심리를 진정을 위한 그런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이제 연체율이 6%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영 건전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위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 있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연봉은
대한민국 4대 은행 연봉보다 높다. 네, 이런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용의원이 발의한다는 그 법의 내용에는 행안부가 지난 8월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고 그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침과 함께 네, 그런 연봉 논란에 관련해서도 이제 다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으면서 이제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국정감사 전인 9월쯤에 이제 발의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져서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이런 건데요.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멘트를 해주시죠. 네,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4번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또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 자금 경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치솟은 점이 주요 이제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3부에서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답답한 정치 시원하게 쓴소리 해주실 사이다 중에 사이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리 사이다 발언을 해도 그래요, 맞아요. 안 됩니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또 절망적인 대통령께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나라. 이게 국민이 굉장히 불행하죠. 우리 대통령 힘이 정말 세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센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봅니다. 확실하게. 네. 박지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일단 얘기 한번 나눠보고 또 한번 해보죠.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처가 그 땅 보유 관련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만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단행한 이유는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그러네, 분열시키는데 확실히 잘해요. 확실히 잘해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네. 예타를 한 합법적인 국책 사업을 어떻게 장관이 한마디로 취소를 해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능합니까? 1조 7천억이고 7년 정도 네.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원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원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타도 원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타를 원한대로 하라 이거죠. 예, 예. 이걸 변경한 것을 취소해야지 사업 전체를 민주당 때문에 취소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냐? 양평 군민들은 자다가 네. 벼락 맞았다. 그러니까요.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것도요. 지금 현재 국론 분열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입시 문제도 일타 강사 문제도 한마디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셨는데 네. 이런 것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왜? 여야가 합의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예타한 원한대로 합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정리가면 다 그러니까 끝나는 원한대로 하고 이렇게 변경된 것에 뭔가 의구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뭐 수사 이전에 네. 그 원한대로 한다고 하면은 네. 정리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네. 날이 새면은 밤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생 경제나 외교나 네. 대북 문제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 아니 삼성만 하더라도 2분기 6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을 이제 1.4%포인트로 1.4% 네. 내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더 일찍 1.2%로 내렸어요. 네. 이런 방법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1.5 정부 민간 경제 접촉이 전망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조 7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한순간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원장관 혼자 한 게 아니다. 뒤에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원희룡 장관은 네. 어떤 장관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는 대권을 꿈꾸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과연 무슨 권한으로 1조 7천억 되는 국책 사업을 7년간 계속한 사업을 한 방에 날려보내겠어요. 이것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총대 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원한대로 해라 하고 정리를 해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양평 김건희 여사 가족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값은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가 조금 떨어졌으나 가까우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땅의 얘기는 하니까. 그렇죠. 근데 원장관은 그렇게 안 말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하면서 바뀐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직을 내걸겠다. 근데 여러 가지 주말 동안에 나온 증거 영상이나 보도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탄핵해야 거듭 되는 거 말씀드리지만 아닙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예.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알고는 안 했을 것이다. 예. 오. 그런데 장관이라고 해서 근데 영상에는 안 것처럼 나오던데요. 장관이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예. 알고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원희룡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요. 아니 근데 말씀은 그럴 수도 아니 있는데. 글쎄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네. 원희룡 장관의 성격이나 그의 정치 행각을 보면은 알고는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만약에 영상에 나타난 대로 알고 했다고 하면은 원희룡 정치 미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특혜 아니에요. 알고 장관이 특혜했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원장관은 뭐 직을 내걸겠다고 하면서까지 말했지만 사실 주말에 계속 나온 뉴스는 원장관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였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원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처럼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빨리 장관직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을 걸고 소리는 아.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도 요즘 국회로 나오려고 하는 현직 장관들은 그걸 잘 유행가처럼 잘 쓰더라고요. 직을 내걸겠다를. 직을 내걸겠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걸 거였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명분이나 만들어 놓고 어차피 나가겠다. 지금 원희룡 장관은 뭐 수도권에 어디로 간다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되고 있지만은 뭐 그러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빨리 장관직에서 나와서 총선을 준비를 하고 당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영세, 박민식, 원희룡 이런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원장관이 거짓말을 했으면 직을 내걸겠다 했으나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아니,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거짓말로 영상이 나왔고 네, 밝혀졌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은? 직을 내놔야죠. 그리고 직을- 만약 그러한 특혜를 주다 알고 했다가 나오면은 저는 네, 국회의원 출마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네.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원장관이 과연 알고 했겠느냐 이렇게 좋게도 생각이 되지만은 네.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면은 직도 걸어야 되지만은 저는 총선 나가면 안 된다. 설사 나가더라도 국민들이 용서할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원장관이 본인의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거짓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뭐, 장관 내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정치 생명도 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영부인 가족한테 특혜를 주는 것을 알고 장관이 그러한 일을 했다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건 게이트 중에 게이트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IAEA 사무총장,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는데 한국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과학적 검증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서로 뭐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강한 불만을 반대를 제시해서 국제사회에서 IAEA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늘 일본의 도쿄 신문도 드디어 일본 언론도 IAEA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특혜를 받는다. 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점을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일본 언론 측으로는. 이게 보면은 저는 우리가 또 외국에서 심지어 뉴질랜드까지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목하기 시작한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엄연히 로이터 통신에서 일부 전문위원들도 반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났지만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체 없었다. 네, 그런 일 없었다고. 저는 그 진위도 좀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로시 사무총장도 우리 국민들의 84.5%가 반대한다는 내용을 또 제1당인 민주당, 야당, 정의당 등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번 이제 곧 가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 즉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반대한다 하는 의사를 말씀하셔야지 네.
만약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게 되니까 반드시 대통령께서 반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반대할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 국민의 85%, 84.5%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죠. 근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85% 이상 반대한다, 대다수가 반대한다.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네. 결정적 순간에 네, 좀 말을 들을까요? 말씀하셔야죠. 예. 우리 말을 들어주실까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 되시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도 오염수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물이 안전하게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의 입장은 결론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거기에서 수영이라도 하겠다? 네. 마시겠다? 그러면 마시라고 후쿠시마 가서 핵폐수 거기 들어가서 한번 수영하고 한번 마셔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왜 나는 가급적 좀 그 수조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도 좋겠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거에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단식을 지금 14일째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지금 어떻게 14일이나 단식을 하는지 좀 건강이 매우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니라고 해도 여당하고 대통령이나 정부 이런 쪽에서는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전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긴 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언론이 왜 일본의 언론은 조용한가라고 했는데 네. 이제 나오니까. 도쿄신문에서 그러한 보도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일본 국민도 일본 언론도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오동잎 그렇죠.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거다. 예. 이거 되게 해석하기가 좀 제가 직접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네. 오늘 뭐 물으시겠지만은 가장 큰 게 또 이 정부에서는 제2의 서해 사건 같은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서해 사건이요. 이해찬 총리가 방중하고 나서 산불 일환이 돼서 네. 사드 평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네네. 이 사드 배치하지 말고 미국 MD에 들어가지 말고 네. 한미일 공조하지 동맹 네.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성주만 사드를 배치해라. 한 배치가 군데만, 됐습니다. 한 군데만. 네. 그런데 이것을 그 산불 일환을 이해찬 총리의 방중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시 총리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다시 한번 서해 사건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해서 전 정권을 정치적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요. 걱정스러운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경찰은 힘을 빼버리고 검찰이들이 막 지금 민중의 지팡이였던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로 네. 되게끔 만들어가고 노조, 시민단체, 방송자가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이 산불1한 문제도 문재인, 이해찬 총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치 뭐 수사를 할처럼 또 그런 그래요,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록 제가 재판은 받고 있지만은 제2의 서해 사건 같은 것을 또 도모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을 문화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MB맨 거의 다 들어왔어요. 박 원장님도 원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MB맨 아니에요. 그러니까 MB맨이 아니어서 그런가. 근데 이 MB맨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정부에서. 글쎄요.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MB 시즌 2예요. 네. MB 거기 아바타 같아요. 솔직히 뭐 완전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친박근혜 세력들은 굉장히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요. 부글부글 하겠죠. 그렇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혹은 뭐 특검 이거 할 때는 박근혜 세력들이 사실은 많이 물론 뭐 다 구속됐죠. 이명박 그리고 세력도 이제 있지만 예.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됐지만은 적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MB 세력은 끌어안고 박근혜 세력은 지금도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박근혜 개의 좌장인 최경환 네. 전 부총리가 보수연합군 소리를 한 것도 우리에게는 왜 그러느냐 하는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닐까. 또 그리고 박근혜 세력도 공천에 배려를 해라 네. 하는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이분들 성향상으로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꼭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호 전 의원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어요. 잘 됐어요. 잘된 그 인사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네.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 민주화 운동은 뭐라고 하더라도 60 민주항쟁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탄생하는 거예요. 사실상 군사정권이 종식되는데요. 이때 60항쟁은 물론 오충일 목사님 등 여러 제야 인사들이 깃발을 들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넥타이 부대라 통칭되는 직장인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요. 네. 네.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네. 가장 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대한민국이 네.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그렇죠. 2차 대전 후 대한민국을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역행시키는 건데 이재호 이 원장 같은 분은 저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함께 해봐서 알지만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동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라고 하면서도 제 방송 파트너를 잊어먹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도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을 만나셨어요? 하는데 예, 예. 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왜 매불쇼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왜 더 라이브 안 나와요? 아니 지금 이재호 장관이 사실은 네. 그 상임위원장으로 간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조금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아주 건강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하면서 방송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시민들이 이재호 장관 이 원장이 옳은 소리 하니까 방송 못 나오게 날라고 자리 하나 줬군요. 그러더라니까요. 글쎄. 민주원정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방송에서 자꾸 쓴소리를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다 하는 소리를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죠. 웃으면서. 그럼 나도 데려가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자, 근데 저는 안 가요. 예. 지금 여기 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정치 구단이시니까 잘하시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MB계의 약진도 그렇지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가만히 있을까요? 이 상황이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좀 참을 수 없을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검에서 너무 힘들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했는데 네. 거기다가 내 사람 좀 써주라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죠. 안 해야죠. 아니, 내 사람 써주라는 건 안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내세우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글쎄요. 지난 작년이죠. 네. 대구 대왕사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그 자체가 정치적 행보로 시작일 정치 것이다. 행보로 국민들은 읽었고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슨 기지개를 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최경환 부총리, 우병우 등등등이 무슨 변호사,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구, 경북 이쪽에는 뭐 확고한 그 층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좀 올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총선 출마 선언했어요. 목포, 해남, 완도, 진도. 원래 목포에서 하셨었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현실로 내보내게 되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총선을 출마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목포다,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다 이러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사실 지금 저 후원회장을 12년간 해주던 우리 전 대학교 총장이 병환 중이다가 목포로 내려가셨어도 한 번 다녀왔어요. 거기도 한번 가야 되고 또 제 후배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목포 병원으로 내려갔다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병문안 2분 갔다 오면은 또 목포에 출마하려고 왔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직 목포다, 어디다? 해남완도, 진도다 하고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총선으로 나가는 것은 확정했다. 왜 꼭 나가셔야 됩니까?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야지 뭐가 달라진다. 지금 현재 제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보이는 보여요. 걸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반민주적, 반통일적, 네. 반서민 경제적 네.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전파하고 민주당의 화력을 더 보강해서 나가도록 해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오랫동안 뿌리가 있으시니까 그런 역할을 잘하실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뭐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고 이 정부가 네. 또는 민주당이 할 일이지 어떤 젊은 층 또는 노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문들 좋으신 분들 변양균 장관 같은 분도 고문들 경제 고문들을 해놓고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냐?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리만 준 것
것 같지. 예, 그러니까 저는 명실상부하게 저의 경험과 경륜을 민주당에 또는 국가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더 봉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직 보좌관 박영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교두보로 삼아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송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해서 뭔가 좀 직접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민주당 전 대표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송영길 전 보좌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네.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검찰 수사에서 마치 송영길로 모든 것이 기결되는 것처럼. 기결되는 기승전 송영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송영길은 거기에 연관시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네. 나 잡아가라. 내가 파리에서 와서 자동적으로 들어왔지 않냐.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못 찾은 저는 거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렇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송영길 전 대표로 인해서 그러한 돈 봉투, 보좌관이 구속되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송영길 전 장관이 어떤 정치적 활동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자숙을 하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확신하지만은 송영길로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마치 네. 대장동이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은 이재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은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이런 것이 다 연결될 것으로 그것처럼 알았지만 했지만. 안 되잖아요. 네네. 자, 송영길 대표가 보이는 그런 과감한 행보, 이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부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좀 자숙해 줬으면 왜 좋겠다. 자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한 국민들은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다 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녹취 파일이 육성으로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측근인 보좌관이 구속됐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도 검찰과 그러한 투쟁을 해야지. 네. 저는 조금 자숙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이고 네, 네. 그러한 생각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상당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고 난 다음에 또 좀 신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끌시끌합니다. 또 비공개 식사 회동을 하겠다 이번 주 정도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화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화해는 무슨 화해예요? 언제 싸웠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전화를 했고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양희 씨가 빨리 만나서 손잡고 소통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하기를 바라지. 송영길 대표가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 것은 만나고 나서도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빨리 만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저는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줘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려운
정치를 해결하겠다. 제동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건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낙연 전 대표나 친명계 측에서는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조금 계속해서 뭔가 좀 당이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분당 얘기까지 슬슬 한 군데서 나오는 아니 거는 뭐 그것은 네. 분당 얘기는 이상민 의원이 한 말씀 하신 거고 이상민 의원은 왜 그러는 거예요? 또 그야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분당으로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을 거다. 네, 이거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소리를 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또 문재인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함께 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갈 길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자꾸 싸움을 붙이지만은 그러한 것은 하시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고 네. 강한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79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성공했고 115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성공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152석 과반수를 넘기는 의석 그리고 180여 석을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하면은 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좀 시끌시끌하고요. 아니 정당이란 것은 원래 시끌시끌해야 그래요? 되는 거예요. 저렇게 국민의힘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명령하면은 대표도 못 나오고 최고위원도 당직도 원내대표도 이건 군사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추 장관이 또 이제 좀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보도가 나오니까 또 그걸 가지고서 말들이 많은데 저도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좀 자제해주라. 네. 자제해야 돼요. 요즘 조금 자제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언론 인터뷰를 하면 또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은 자제해주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총리의 재청권에 대해서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줬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자. 지금은 모든 포커스를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이 돼서 내년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당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가 진짜 쓴소리 했네요. 오합지졸 콩가루다 이러면서 잘했어요. 네. 그렇게 혁신위원장이 말씀을 해야 네. 정신 차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니 자꾸 분당 소리하고 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나가봐라. 나는 나갔다 봤더니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모르겠더라. 나갔다 오니까 너무 힘드시죠, 솔직히.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마라. 혁신위에서라도 그렇게 강하게 제동을 걸어줘야지. 아니 민주당이 무슨 당나라 군대입니까? 장개석 군대입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로 가는 국민의힘 군사 독재 정권 당처럼 그것도 나쁘지만은 민주정당에서는 시끄럽고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은 단합,
강한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승리하자.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어디 살겠어요?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 국회 국방위원 소속 의원이 문재인하고 이해찬 조사해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글쎄요,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지금 바로 그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 3불 1안이 예. 어떻게 중국의 요구를 중국이 한 것을 마치 서해상은 이렇게 해서 뭐 하듯이 문재인, 이해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끝도 없이 좀 답답한 상황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야당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 뭐 여당은 더 지금 어려워요? 국민이 여당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경제가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요, 조금 특별하게 2023 상반기 부동산 이슈를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새마을금고 이슈도 좀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좀 금융감독 물론 그쪽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또 감독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네. 대규모 예금 인출까지 지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문제인데요.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해준 것이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예. PF 대출 많이 해줬습니다. PF 대출이 뭐냐면, 자, 우리 건설사들은요, 자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건설할 때는 땅을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은 뭐 건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설정을 하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실물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담보 그러면 가치로 가는 거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1금융권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PF 대출 안 합니다. PF 대출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큰 상품을 하지 않는데 그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들은 사실 일반적인 대출을 하기에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냥 사업만 하면 그냥 다 대박이 무조건 나니까 대박났죠. 리스크는 없으면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죠. 새마을금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말에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7조 원이었는데요. 우와. 작년 말에 56조. 이게 2배가 됐네요. 3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3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이 당시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준 게 결국에는 고리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이게 집값은 하락하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집값은 하락하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미분양이 작년 1월 정도에 2만 1,000호 정도 됐거든요. 작년 1월 전국 미분양이. 이게 1년 만에 7만 5천 호 정도로 늘어납니다. 거의 3.5배 정도 늘어났는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분양을 끝나야 돈을 받아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상환하는데 네.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준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는 그냥 땡처리, 그냥 반값 정도로 헐값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돈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부실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아, 내 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맡겨뒀는데 안전할까? 미국 은행 또 실리콘밸리도 망하는데 우리 새마을금고도 위험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돈으로 인출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대출 총액이 197조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연체액만 12조 원이다. 네. 그리고 연체율이 작년 말 3.59%에서 지난달 14일에는 6.49%까지 치솟아서 이게 시중은행 연체율의 20배 정도 된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액인데 게다가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했다는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이 되고 이번 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들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돼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부패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부터는 조금 자금 이탈이 줄어들고 어쨌든 좀 정리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좀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일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일인당 됩니다. 5천만 1인당 5천만 원 네. 보호가 되는데 새마을금고는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회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일단 원금과 이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현금 예치금이 한 15조 정도 되고 중앙회 예치금이 47조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정부가 아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뭐 며칠 만에 그냥 파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런이 생기게 되면 은행 지점을 폐쇄해버리면 돼요. 그냥 문을 닫으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못 찾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 은행 안 가거든요. 다 스마트 뱅킹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빼버립니다. 돈을 순식간에 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똥이 새마을금고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국가 금융 위기 상황으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잘못되면 연쇄작용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빼기로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만에 KB 국민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빼버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상황이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뭐 신규 예금 가입했다. 새마을금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마을금고 가입했다. 약간 이제 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쇼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부실화가 된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가입자들은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소관인가요? 이게 합동조합이어서 아마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에 지금 그렇게 정해놨는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요 잘 몰라요. 그냥 새마을금고도 은행이고 네. 뭐 같은 은행인데 이름이 다른 은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 합동조합이라고 해서 행안부 관리라면 행안부가 잘하면 괜찮은데 직원 한 10명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데 행안부 직원 10명이 관리한다면서요? 전국에 그렇죠. 있는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10명이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서 저는 그냥 일반 금융권에 포함시켜서 같은 규제, 관리 감독을 좀 적용을 받을 그렇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새마을금고 부실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꼽습니까? 이게 결국 또 PF 대출하고 맞물리잖아요. 이게 그렇군요. 부동산과 PF가 맞물리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금융사들이 아마 그 증권사들, 보험사들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기억나실 거예요. 올 1월 달에 1.3 대책 발표됐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모든 규제를 저도 깜짝 풀어진다. 놀랐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풀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래도 마포, 용산 뭐 이런 뭐 성수 이런 데를 남겨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산은 뭐 특수 지역이니까 그렇다 쳐도 굉장히 빠르게 풀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미분양 PF 대출하고 관계가 됩니다. 네. 미분양이 앞서서 제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했고요. PF도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결국 PF 문제의 부실화를 빨리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이긴 다행이죠. 합니다만 이게 역전세 또 대출 논란하고 또 조금 연결이 되면서 과연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불이 꺼진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 이제 통계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상반기 집값 좀 회복했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라고 나오는데 그 통계를 좀 면밀하게 보면 1월 바닥을 쳤죠. 작년 4분기였죠. 10월, 11월, 12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하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역마다 조금 온도 차이는 있죠.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PF 문제가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다 회복을 했나? 이제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네. 4월, 5월, 6월 상반기 마지막으로 접어들수록 2분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둔화돼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요. 규제가 풀렸을 때는 집주인들은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호가를 올리는 거고 매수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네.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본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일단 집값이 비싸다는 비싸죠. 매수자, 네, 집을 비싸죠. 사려는 입장에서 보면 야, 집값 너무 비싸.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정도 회복한 가격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요. 금리 인상 거의 뭐 동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3번 연속 동결이 됐는데 또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금리 내려갔어? 여전히 최고 금리 3.5% 기준금리 유지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이라 여러 가지 상황 보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전세거든요. 전세 사기에 역전세, 전세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깡통 전세, 역전세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인데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율이 너무 높다든지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전세금을 다 못 받는 경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역전세거든요. 전세 사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역전세인데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집주인이 10억 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5억짜리 전세금이 4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은 1억 원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채워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대부분 집을 살 때 다 그냥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네.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 역전세가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출 비율을 좀 늘려줘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요동치지 않겠냐. 그럴 우려도 있는데요. 참 이게 선택의 폭이 없는 게 예. 그냥 집값이 오르면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든지 세금 규제, 뭐 대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전세는 이게 서민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규제를 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역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세입자한테 또 반환해주기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마 이번 나온 대책이 아마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를 보면 DSR을 또 완화를 해줍니다. 네, DSR. 지금 DSR 40%가 적용이 되는데 네. DTI 60%로 완화를 해줘요.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대출 한도가 3억 5천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요?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집주인들 중에 전세금 하락이 내 잘못이야? 나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줘. 그냥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허그 가서 돈 받아 라고 그냥 배째라고 하시는 집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다수의 집주인들은 돌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현상인데 노력을 해서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게 DSR에 걸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냐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세입자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게 저는 급선무일 것 같고요. 1년 정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심각했습니다. 300조 원 정도 전세 보증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전세 늘어났죠. 보증금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이제 역전세의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2년 지나고 난 그렇죠, 2023년도부터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되니까.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겠다. 급한 불을 좀 끄겠다는 의미고요. 한시적이에요. 이게 예, DSR 1년 한시적이고 그것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다 본 다음에 전세금이 떨어졌는 경우만 해주겠다. 또는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네. 대출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걸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세입자가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그 돈이 더 없으면은 어떠한 또 후폭풍이 올지 몰라서. 그렇죠. 다른 집 이사 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사를 못 가니까 잔금을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이자 내더라도 좀 빨리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아들 모친님께서 팔아서 상환해 주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예. 네, 팔리지도 그리고 않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을 예, 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네.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대출금도 다 못 갚고 세금이 또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판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하반기 이제 접어들었죠? 우리 여름에 7월, 8월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여름 휴가 가잖아요. 여름 휴가 가고 9월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와 명절은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렇죠. 3분기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6월, 5월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10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10월이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가격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6개월 정도는 그냥 흘러가거든요. 6개월 후에 뭐가 있냐면 내년 네, 4월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죠. 그러면 예. 10월, 11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민심에 둘 다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 유지하기를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아마 최대한 이대로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총선까지는. 총선까지 뭐 총선 지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금리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있고요, 전세가 있습니다. 자, 전세는 뭐 정부가 이 정도 대출 소폭 완화해주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정책은 추가 정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지역 개발 호재, 뭐 GTX 연장이라든지 이런 뭐 기간을 단축해준다, 예비 타당성 면제해준다 정도로 민심을 좀 달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금리거든요. 네. 저는 동결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올라도 문제예요. 금리가 오르면 다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고요.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또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결 모드로 가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미국이. 지금 미국이 금리 한 번, 두 번 정도 더 올린다라고 하고요.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도 지금 최근에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또 올린답니까? 네네. 그 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올리긴 올린다는 지금 거군요. 선진국들은 지금 다시 올리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동결로 버틸 수 있는지 자금 유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동결로 가리라고는 보는데 불안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4분기 부동산 시장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저는 보합으로 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금리의 변동이 생긴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내년까지는, 네네.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얘기고, 또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상황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토요일이죠. 15일 1시에 토마토 집통 콘서트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굉장히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이토마토 빌딩 지하 1층 이 클래식 홀에서 강연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좀 실질적인 질문도 하시고 무엇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뉴스인사이다가 제휴를 맺고 있는 통통생활 제품들에 대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신상품 4종 세트가 나와 있죠.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4종이고요. 이건 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많이 사나 또 괜찮은 물건들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괜찮다 싶으시면 많이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력도 뛰어나고 향도 좋고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이걸 세트로 파니까 더 가격도 싸지는 것이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라이브 더보기란에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괜찮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구매 고객에게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다가 추천하는 통통생활 4종 세트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요. 요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씨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워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위원하고요.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